지난 2월 말 중동의 전략 지도에 전례 없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유례없는 합동작전으로 제거되면서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란 권력의 심장부를 강타한 이 공격은 1989년부터 절대 권력을 행사해온 상징적인 인물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고위 지휘관 대부분과 안보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즉각 워싱턴은 대화 재개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분석가들에게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외교적 행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와 결과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면 전환은 펜타곤의 전략가들로 하여금 이란의 공식 지휘부가 참수된 상황에서 테헤란의 새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음 전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지도부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사일 능력과 페르시아만에서의 주둔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공습이 글로벌 안보 질서를 뒤흔들 격렬한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도층이 참수되는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많은 예상과 달리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력기구는 즉시 헌법상의 메커니즘을 가동했습니다. 첫째, 88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가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를 선출할 때까지 국가를 운영할 임시지도자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임시위원회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가 종교대표로 지명한 성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권력은 보수적인 성직자들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깊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바로 100세에 가까운 보수 종교의 상징이자 강경파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대아야톨라 후세인 누리 하메단입니다. 놀라운 점은 서방 관측통들의 예상과 달리 테헤란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쿠에서는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대중 앞에서의 어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둥 같은 선언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악한 미국 시오니스트 동맹의 손에 살해당했다. 우리는 적의 기지와 모든 군사 능력을 파괴하여 그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이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군은 적이 후회하게 만들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테헤란은 점령된 영토와 미국의 테러리스트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국민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불태울 것이다. 정치, 종교적 반응의 정점은 대아야톨라 후세인 누리 하메다니가 모든 무슬림은 순교한 지도자를 위해 복수할 의무가 있다는 파트와 종교 칙령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보복 요청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확전 국면을 열 수 있는 깊은 종교적 색채를 띤 정신적 동원이었습니다. 권력기구가 심각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이웃한 국가들을 향해 계속해서 로켓과 무인기를 발사했습니다. 심지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향해 사발의 로켓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들은 산발적이고 강도가 낮았으며 뚜렷한 전술적 전환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테헤란이 국면을 바꿀 만한 강력한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확전을 결정할 만큼 강경한 지휘 중심이 부재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도층이 심각한 손실을 입었을 때 운영체계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상대는 강력하고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군사기구로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을 개시하는 등 더 격렬한 국제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아직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언은 매우 강경하지만 실제 행동은 신중하게 계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려의 중심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해상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테헤란은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선포했고 첫 공격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연쇄 반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험회사와 해운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며 무역 흐름이 마비되었습니다. 덴마크의 해운 대기업 머스크는 선원, 선박, 화물의 안전 위험을 이유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모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확산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타격은 중동 하늘을 나는 로켓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권력 위기로 흔들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며 이란 국민에게 현 정권에 맞서 일어설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격려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정부 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정밀하고 고강도 공습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이는 이란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가장 큰 기회입니다. 정밀하고 고강도 폭격은 이번 주 내내 또는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워싱턴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드문 전략적 기회를 포착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 및 모든 군사 시설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억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확전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강경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테헤란이 전례 없는 강력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자 워싱턴은 즉각 어떠한 한계를 넘는 행동도 상상 초월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시나리오는 테헤란이 대화 준비 신호를 보내더라도 격렬하고 지속적인 공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논리상 협상 합의조차도 적의 군사 능력을 최대한 약화시킬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테헤란이 워싱턴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습작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격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치 국면을 열게 될 것입니다. 공습이 계속되는 동안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또 다른 전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 및 기술 전선입니다. 워싱턴과 예루살렘은 화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사회 내 불안의 물결을 자극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내부 봉기가 일어난다면 이는 정권을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옥죄는 집계가 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현대전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목표 선정,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극히 짧은 시간 내의 의사결정, 기술은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전장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도 앱에 침투하여 병사들의 탈영과 시민들의 저항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대담한 사이버 공격 조치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쟁이 공중이나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사회의 정신적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초기 몇 시간 동안의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큰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최고 지도자와 지도부 대부분을 단시간에 제거한 것은 지휘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마비시키는 매우 깊은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정보력의 성공과 이스라엘 공군의 인상적인 작전 효율성 뒤에는 또 다른 요소가 드러납니다. 이란의 성직자 지도부가 실제 힘의 균형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네바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폭풍이 닥치기 직전에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놓쳐버린 심각한 전략적 실수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측의 제안은 언뜻 보기에는 상당한 양보처럼 들렸습니다.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에서 민간용에 적합한 약 1.5%로 낮추고 일정 기간 동안의 감시 체제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존재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도 이미 농축된 우라늄을 향후 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여겨 양도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포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농축 비율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협상 과정을 교착 상태에 빠뜨린 진짜 원인은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억제력의 기둥이자 테헤란이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미사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란 성직자 지도부에게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은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이나 첨단 전투기 편대, 그리고 제공권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 혁명의 마지막 갑옷을 스스로 벗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거의 협상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레드라인이었던 이유입니다. 실제로 전장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반응은 지금까지 제한된 규모였으며 주로 드론과 로켓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보복 수위는 관측통들의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테헤란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권력기구 및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 약 50명을 잃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지도부 충격 속에서 어떤 국가라도 혼란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권력 구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지역 전체가 진정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전장의 현실은 이전의 천둥 같은 선언과는 상반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몇 대의 드론이 제한적인 피해를 입혔고 몇 발의 로켓은 비교적 쉽게 요격되었으며 대부분은 뚜렷한 전략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즉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란이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우리는 반응이 2배는 더 강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합니다. 워싱턴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 참수 충격 이후의 보복 수위는 초기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자폭 드론이 두바이, 아부다비 공항과 일부 호텔, 아파트 타워 및 주거 지역을 겨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UAE가 이번 공격의 파도 속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그들은 이란에서 발사된 160발의 탄도미사일과 541대의 드론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요격되거나 사막 지역에 떨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 방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테헤란의 진짜 의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란은 워싱턴과 이스라엘과 직접 참전하지 않은 이웃 국가들을 겨냥했을까요? 그 해답은 분쟁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려는 전략에 있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공격을 받으면 그들의 반응을 양자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페르시아만 정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제고하도록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테헤란은 미국의 어떠한 직접적인 개입도 지역 전체의 총력전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역 전쟁이라는 카드는 이란 영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이미 발생했을 때 전략의 의미는 억제에서 징벌로 완전히 바뀝니다. 테헤란의 목표는 이제 워싱턴이나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동맹국들, 특히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드론과 로켓 발사가 제한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물질적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바이와 UAE 전체는 오랫동안 중동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으며 안정과 안보는 투자와 관광을 유치하는 기반이었습니다. 도시 상공에 드론과 로켓의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깨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략적 징벌의 한 형태입니다. 테헤란은 워싱턴과 이스라엘과 연대하는 대가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안보 위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은 국가들은 지금까지 주로 반격보다는 요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자제의 표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확전한다면 분쟁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제한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면적인 확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반격하기로 결정한다면 국면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 계산에서 위험 대비 이익의 비율은 완전히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레인과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경제 기반이 거의 전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치사슬, 모든 예산 수입원이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만 봐도 문제가 명확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유전, 가스전, 수출항 및 액화가스 플랜트는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채굴 시설뿐만 아니라 수출 인프라, 즉 대형 유조선을 수용하는 심해항도 극도로 취약합니다. 만약 한 페르시아만 국가가 반격을 결정한다면 테헤란은 분산된 드론 및 로켓 발사에서 벗어나 방공 시스템을 뚫기 위해
한 지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전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에너지 시설에 대한 한 번의 타격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피하려는 시나리오입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성에 의해 보장된 소위 상호 보증된 석유 파괴라고 불릴 수 있는 대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목표는 바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전략적 석유 수출 중심지인 카르그 섬입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이곳은 거의 확실하게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확전도 양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모든 보복 계산은 극도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카르그 섬은 페르시아만 지도에서 작은 점에 불과하며 면적은 20km 채 되지 않아 뉴욕 센트럴파크 6개를 합친 것보다도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크기는 거대한 전략적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이 섬의 항구를 통해야 합니다. 카르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경제적 허파입니다. 이곳의 석유 흐름이 중단되면 테헤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은 거의 즉시 질식하게 됩니다.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점은 이 섬이 이스라엘, 페르시아만 국가들, 그리고 항공모함과 지역 군사기지에서 전개된 미군 세력의 작전 반경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웃 국가들의 유전을 직접 공격하여 전면적인 확전을 선택한다면 카르그 섬을 겨냥한 보복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대결은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목표가 되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바로 그 위험 때문에 테헤란은 현재 전면적인 혼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압박을 가하기에 충분하지만 상대방이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강요하는 문턱은 넘지 않는 제한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워싱턴의 역으로 영향을 미쳐 군사작전의 강도를 낮추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스판에서 모든 당사자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테헤란의 후계자들은 잘못된 결정의 대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재앙으로 이어진 계산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현재 최우선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언론 및 경제적 움직임과 병행하여 현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징벌 작전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가해지는 군사적 압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테헤란의 새로운 지도층은 전임자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신호를 확인하며 외교 채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선언 뒤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경파 제거입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충분히 강력한 타격은 내부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양보할 준비가 된 더 온건한 인물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만약 이 평가가 정확하다면 워싱턴의 새로운 전략은 단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권력 균형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전개는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의 소용돌이 전이 일시적인 잠잠함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눈앞의 결과가 어떻든 한 가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위협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일들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군사 능력은 현대기술, 인공지능, 사이버전, 통합지휘 통제 시스템, 고정밀 화력 덕분에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력은 많지만 첨단 기술 억제 능력이 부족한 군대는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 간에 유사한 억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재래식 전쟁은 더 이상 많은 국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비대칭 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가 주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분명히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대결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성전지하드 개념은 이전의 일부 인물들이 미국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공격할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란 의회는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성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세속적인 요소가 많은 사회이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 강경한 관점을 가진 상당수의 인구가 존재합니다. 9천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작은 비율이라도 수백만 명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이념을 공유하는 지역 내 네트워크와 동맹 세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특히 쿠두스군이 많은 경험을 쌓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칭 활동, 대리전, 비밀작전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의 역사 또한 논란이 많은 암살과 비밀 활동을 목격했으며, 이는 테헤란이 전통적인 전장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전술에 낯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분쟁이 진정되더라도 잠재적인 불안정의 시기는 여전히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란과의 분쟁이 전통적인 전장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두 건의 폭탄 테러, 즉 1992년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 29명 사망과 1994년 AMIA 유대인 센터 테러 85명 사망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총 114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 사건들은 이후 많은 조사를 통해 이란이 후원하는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헤즈볼라와 지역 내 민병대 및 무장단체에 대한 테헤란의 수년간에 걸친 역할이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결 대신 영향력을 확장된 팔을 통해 전개하는 비대칭 작전 모델입니다. 현재의 위험은 공습이나 상호 포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하이브리드 전쟁과 비밀 활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있습니다. 성전을 촉구하는 파트와가 이미 선포된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정치와 종교가 권력 구조에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가이며, 이는 전략적 결정이 군사적 계산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깊은 영향을 받는 특수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큰 질문은 현재의 군사적 압박이 테헤란을 양보하게 만들고 합의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합의에 이른다면 그것은 재래식 전선의 일시적인 잠잠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대칭적인 방향으로의 확전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